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규택 위원님. 예, 이게 지금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 법사위 전체 의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중에 그 형사재판의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 확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1심, 2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안 소위 위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른 안건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마치 국민의힘 법안 소위 위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해가지고 소위위원장께서 의결된 걸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남겨놨고 또 제가 마지막에 표결이 끝났지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발언을 해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뭐 피해자가 됐던 피고인이 됐던 자기가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판결문을 어떻게든 뭐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3자가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칫 그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지역의 재판부에 나눠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판결 결과, 먼저 나온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가. 어차피 만약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일부 차이가 나는 1심, 2심 판결이 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능인데 그걸 굳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마치 이게 여야 간에 어떤 이의 없이 통과된 것처럼 돼 있을 건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열람 복사 그 제한 사유로 사건 관계의 명예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영업 비밀 침해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그 재판관인 판사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를 좀 줄이려고 하면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표 위원님. 예, 장관님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피고인, 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이 이 각고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것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원래 판결이 공개가 돼 있는 확정된 판결에서조차 이게 이제 규정되게 이렇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검사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알게 줘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청을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사건을
그거는 약간 무용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퇴보한 어떤 법안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확정된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뭐 신급제도에서 개선해라,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국 각처에서 형량이 들쭉날쭉 한다든지 유무죄 심지어 판단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그것이 3심까지 안 가더라도 양형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무죄의 어떤 일치성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도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각호에 공개하지 아니할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에 의하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어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좀 불필요하게 만드는 면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호의 사유를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들이 그런 거를 따져서 공개로 결정하면 충분하지. 각각의 이게 지금 몇 건이 들어올지 1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만 건이 들어올지 한 건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행정처장님 그리고 그 전에 예. 부칙 관련해서 예. 시행을 1년으로 이제 소위에서 정했는데요. 예.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문제나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이제 사실 과반수 되는 분들은 여기 대해서 신중론을 의견을 개진하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로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소극적 입장을 취한 분들의 취지는 판결문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사전적으로나 혹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저기 이제 이게 1년 안에 이제 그 시행 시기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저희들과 똑같이 판결문 정면 공개 원칙을 취해서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제일 크게 대두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 저기 이제 이 사건을 판사가 누가 했는지를 갖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정관여식으로 그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1년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치하게 이 시행을 앞두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적어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기로는 예산적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최대한 당기면 1년 6개월까지는 당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에서 합의가 된 부분인데 여기에 부칙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소위원장님 김영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2013년 이전에 저 2000년도 8월부터 2013년도까지 거기에서 이제 판결서하고 등본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점검 목록이라든지 기타 이제 서류 이런 부분들은 검찰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8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문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2013년 이전 2013년 이전.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칙에 넣기로 했었죠. 부칙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예. 부칙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그걸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게 맞고 그다음에 시행도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좀 부족하다. 예산 예. 문제도 그렇고 아까 예. 얘기했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막
정말 일찍 되면 좋겠지만 이게 막 예. 완전히 1년 차이로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예. 한 2년 정도 시행.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부칙을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네, 박은정 위원님. 그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우선 제가 그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해온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열람등사 제한 신청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이게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이 열람등사 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판결 당시에 법정에 출석한 관계자에게 그 설명하는 안내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에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지금 가져온 안은 검사 피고인도 같이 다 넣어가지고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검사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전부 다 제한하는 그 의견을 전부 다 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결문 공개의 취지가 이 조항 자체로 그 몰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파랑은 이 법무부에서 만들어 오신 이 안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래서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저도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고 그 경과 규정 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위에서는 1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2년이 필요하다고 1년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2년이 좋겠고 정안되면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형사 판결이다 보니까 특히 민사하고 또 다르게 이 부분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또 피해자든 또 피고인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명예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비실명화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할 때 저희들이 예전에 2년 경과를 두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짧게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예. 필요하다는 말씀이 예, 있어서 보완 조치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러면은 뭐 저도 2년에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검사나 뭐 피고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단에 그게 기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니면 그게 좀 불필요하다면 피해자 정도는 좀 그런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재판장에 그게 기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오늘 뭐 현안 질의 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네네. 된 김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법무장관님 어제 그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이 네네. 갑자기 이제 수사 중간 보고 저는 이제 결과 보고인가 했는데 중간 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문안 중에 이런 문안이 있었어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마약이 176kg이 이게 58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똑같은 루트로 13차례나 걸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도운 흔적이 없으니까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전방 DMZ에서 북한군이 몰래 침도해서 뚫리면은 사단 장소부터 해서 줄줄이 전부 다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설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됐고요. 이게 이제 마약이어도 큰 문제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화학 무기 176kg를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가스로 하면은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경을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TNT 폭약가루였더라 그러면은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일가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라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뭐 보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뭐 백혜련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를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전을 핀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그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존경하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네, 더 네. 관심을 갖고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이문정 검사장 팀들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예. 당사자였던 그 말레이시아 어떤 그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는 뭐 다른 증거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갖고 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한번 일단 이렇게 장관님 이름 중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백혜령 경정도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정하게 조사될 수 어쨌든 있도록. 이런 기자회견이나 뭐나 좀 철저하게 해서 네. 이런 의혹들이 괜히 부풀려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뵌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정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우리가 지금 지기현 판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안심하고 지켜보라든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결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제 판사들도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사라든가 평가제도가 바뀌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또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런 분들이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판사는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추천받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토끼가 아닙니까?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때 다르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대로 입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분이 콕 찍어서 세운 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판사는 인사나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말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콕 찍어서 지명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 재판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든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한다든가 저는 이런 게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뵙게 되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건지 오늘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정확하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법대 정부법관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 또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이제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이제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 말씀 맞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그 공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하나는 말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만약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을 했든 헌법재판소가 추천을 했든 국회가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하든 그 판사는 다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판사가 하든 재판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이 어떤 재판관을 더 신뢰할 거냐만 보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추천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법무장관님 혹시 추천하면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판사를 추천하실 거잖아요. 법원재판소도 판사를 추천할 거잖아요.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위원님, 요 말씀만 한마디만 좀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예,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이제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무효화돼 버리면은 그에 따른 이제 우리 사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이제 뒤집어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이나 또 이제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이 직접 사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뭐 재판이 뭐가 연기가 됩니까? 예?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파기환송심. 예? 이틀 만에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예, 말이 나온 김에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김학의는 형사 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모두는 이제 김학의라는 거 알아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이 안 되는 이 판결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학의는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면 형사보상금 국민 혈세로 받아갈 권리가 생겼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그 위헌으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하셨잖아요.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꾸 뭔가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번번이 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이 내란 사태, 내란범에 대해서 번번이 위법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보고 입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겠습니까?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사법부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사법부가 아무런 기여도 안 했어요. 사법부가 광장의 고함 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여론으로 판결에 간섭한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하는 그 엘리트, 옥탑방의 엘리트 같은 인식 속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국민 주권이라는 그 국민적 요구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하면 재판 절차가 좀 더 신뢰 회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그렇게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법률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다. 차라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구두로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이다 또박또박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외국제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행정처장님도 법사위 그 소위 과정에서 참여하시고 전체회에 참여하셔서 법 왜곡죄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잘 조문화돼 있다는 것 다 참여해서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헌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냥 그것은 국민 선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 국민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김영민 위원님. 자, 일단 한두 가지 정리하고 법원행정처님 질의를 이어가 볼게요. 일단 형사소송법의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저기 일반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공개하는 거죠. 저희가 예, 그건 안 저희도 들어갔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국민은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기 제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으시긴 했지만 앞에 다른 조항들을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중요한 사건, 특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들은 이미 앞에서 법원이 다 걸을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저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일소위에서 처리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모두가 지금 뭐 위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원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게 진짜 모두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위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했어요. 예,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멀은 겁니다. 왜 그걸 못 봐요?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자, 또 봅시다. 윤석열 배당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해볼게요. 법원에서 사건 배당할 때 배당을 어떻게 해라라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법률에? 법률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죠. 배당과 관련된 예. 규칙을. 그러면 관련해서 최대한 유사한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법원조직법 32조에 합의부 심판권이 있는데 저기 보면 1항에 형사사건은 저런 사건들을 합의부 심판으로 한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내란 사건이 딱 여기 들어가죠. 예. 4호가 중요합니다.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관련 사건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는 동시에 심판할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사건 병합해서 증거도 동일하고 증인도 2번 나오고 1번 나오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 사건이면은 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실무에서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면에 있어서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배당과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배당에 대한 근거 규정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체에는 뭐 나오죠. 배당에 대한 근거 규정에 가장 가까울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라고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 심판할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좀 들어보세요.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근거 규정이 직접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관련 가장 가까운 규정을 드는 거예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죠. 들어보십시오. 자, 윤석열과 김용현 공판 기일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 지금 원래 김용현 사건을 배당하고 나서 적시처리 사건 배당하고 나서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사건 배당했습니다. 예. 그것은 동시 처리하라고 아까 보신 것처럼 동시 처리할 공범 사건이기 때문에 보내준 거로 법적 근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사건 다 다르게 하고 있죠. 우리 여지껏 속았습니다. 관련 사건 배당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병합해서 동시에 처리하고 증인 한 번에 불러서 같이 신문하고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한테 지정 배당했어도 법조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병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병합 안 하고 있어요. 따로 재판하는데 왜 지기현한테 꽂아 죽냐.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저 사람들은 병합 심리했어요. 나눠서 재판하지 않았다고요. 윤석열의 자리에 지금 전두환이 있었고 김용현 자리에 지금 노태우가 있었는데 병합해서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사형 1심에서 노태우는 22년 6월 징역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런데 지기현 지금 따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시 처리 필요한 중요 사건 배당 규칙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적시 처리 사건 산정 기준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이걸 적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적시 처리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재판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조만간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모든 법원의 구성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규정의 동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시간을 지킨다거나 또 병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안에 따라서 병합이 필요한 사건은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병행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이 어느 쪽이 적합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개별 재판에 관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행정처장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되면 재판이 신속하게 안 끝날 거라고 했죠. 지금 정확하게 모순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병합 심리를 했으면 재판 진작에 끝났어요. 병행 심리를 하니까 이 큰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재판, 지기현 재판부가 하나에서 각각 따로 재판하니까 재판이 이렇게 질질 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증인 2번 불러서 증인 신문하고 있고 똑같은 증거 2번씩 보고 있고 그래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진작 끝났을 사건이. 법원 스스로가 지금 신속한 재판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사법 신뢰를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 지정배당 선정 취소해서 다시 재배당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법원에서 자구책으로 재배당했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왜 지기현한테 관련 사건 지정 콕 찍어서 그냥 꽂아줬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병합이라도 해야지 왜 병합 안 하고 따로 재판합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뿐 아니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야,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그 주장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금 우리 최혁진 의원님 하시는 말씀, 좀 전에 추미애 의원님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한번 좀 일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다 그러지만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떤 논리로 무너지는지 나치의 그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악용이 됐는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백혜룡 경정이 주장한 마약 밀수 사건 문제가 생긴 게 2023년 9월이니까 벌써 2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좀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올라타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마약 카르텔 운운하면서 거짓 선전선동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임원정 검사가 지휘하는 합수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놨냐면 짤막하게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밀수범들이 자작극한 것이 판명이 났다. 현장 검증서에 보면 그냥 연기해라며 밀수범들이 입 맞추고 있다. 지목된 직원, 그러니까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고 해서 지목된 직원이 범행 시간에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연락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 관련자 휴대전화 46대 포렌식을 했는데 대통령과 연락한 것 전무하다. 대통령실 최초 보고는 백경정 측 브리핑 한참 뒤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으면서 이게 아무 실체도 없다는 것임을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망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한 2년 반 동안 마약 카르텔을 운운한 것을 주장해온 이런 분들이 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카르텔에, 그것도 대통령실이 마약 카르텔에 어떤 수뇌부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2년 반 동안 백혜룡 경정의 그 망상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검증해보자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입만 열면 그 주장에 편성해가지고 이 법사위원회도 벌써 올해 몇 번이나 백혜룡 경정이 나왔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장관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뭐 이문정 그 수사팀의 이제 중간 발표입니다. 중간 발표이고 또 백혜룡 경정이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저는 뭐 곧 그런 점들이 좀 객관적으로 백혜룡 경정의 주장도 또 다른 증거에서 입증되지 않은 입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백혜룡 것들. 경정은 계속 수사시킬 겁니까? 이건 뭐 저희가 저희 수사인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간 지금 조사하기 때문에 중간 그 수사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 팀에서도 또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는 여러분들 또 고려할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얼마나 국력 낭비가 심합니까? 좀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특검이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그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그 종교 통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즉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그때 똑같이 민주당과 저희 당을 같은 잣대에 두고 수사를 했으면 지금 뭐 다른 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 설명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전재수 장관 거는 진술을 받았는데도 덮었다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이유를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이미 정치 특검임을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예,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그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정말 맹세코 말씀하는데 전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예, 야당이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결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경찰에서 또 팀을 만들어 갖고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여야 또는 지휘구와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신동욱 의원께서 발언하시면서 조용해! 당신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했어?
들어봐. 평가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신동욱 조용히 해봐. 질의한다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님, 왜 당신은 내 이름 불러? 신동욱 의원님, 지금 들어봐, 박지원 의원님이 들어봐. 발언권을 얻어서 들어봐 발언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신동욱 의원님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오늘 이후로 발언 제한 조치를 합니다. 본인은 저와 위원장님을 납치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왜 놓고 자기 이름 불렀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신동욱 의원님. 나도 납치 갔다며 납치. 납치 갔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 책일도 보라고요. 누가 납치 갔다고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 저는 그렇게 수없이 발언당해 갔는데도 한 번도 제의도 안 하시고. 자, 신동욱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명예를 공격하고 했었어요. 도발하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셔놓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고 신동욱 의원이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을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발언 제한합니다. 자, 계속 떠드시면은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시고 계속 떠드시면 퇴장 명령할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왜 그래요? 왜 개전의 정의 없습니까? 똑같이 하는 줄 알면서.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하는 위원장이 향후 어떻게 할지 잘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계속 뜯으시면은 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